안녕하십니까. 무효화 취소할 차례죠? 157페이지. 지난주에 뭐 했죠? 대리. 또 뭐 했죠? 대리 말고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도 좀 했죠? 의사표시에서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를 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실제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생기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되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을 못한다. 그랬었죠. 허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한 비진이 표시라 그랬어요. 원칙적 무효고요.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착오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는데요. 취소 요건이 중요 부분에 착오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랬죠. 사기 강박은 이것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사기나 강박이 위법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에서 상대방이 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기억해 놔시면 돼요. 대리와 관련해서는 4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리 일반론이라고 해서 대리 기초가 있었습니다. 대리의 뜻, 법률 행위자와 효과 계속자가 분리가 되는 제도. 기능, 사적 자체 확장과 사적 자체 보충. 그랬어요. 사자고 구별하자. 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결정하면 사자, 대리인이 결정하면 대리. 그랬습니다. 두 번째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해서 첫 번째 본인과 대리인 사이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이 대리권은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처럼 그 발생 원인에 따라서 특히 습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임의 대리가 있었고요. 대리권 소멸 사유로 127조 사성파하고 임의 대리 특이한 소멸 사유 128조 원인관계 종료하고 수권행위 철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리행위라고 해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법률 행위가 되는데 첫째 방식은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래.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행위가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 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다시 대리 행위가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 대리 행위 하자. 대리 행위도 법률 행위인데 일반적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대리 행위 하자를 하는데 그 하자를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3가지가 대리의 삼면관계. 복대리,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그랬습니다. 그게 복대리였어요. 개념 정도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무권대리, 광의 무권대리가 있었죠. 첫째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에 대해서 유동적 무효고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상대방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었습니다. 135조라고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을 지는 표현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 무권대리 속에 협의의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인의 책임, 마지막으로 표현대리 이런 게 있었죠.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 나도 되고요. 요 정도 뼈대만 좀 기억이 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복습도 그 정도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57페이지 무효화 취소할 건데, 무효화 취소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 행위가 성립은 하였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거 쭉 봤어요. 목적이 확정되지 않거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법을 위반했거나 판사의 질서이거나 또는 비정상적 의사표시거나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법률 행위가 일반적 또는 특별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성립은 했으나 그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가지로 왔어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가 있었고요. 착오나 사기 강박처럼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모아서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하는 거예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쭉 봐왔는데 그런 원인에 의해서
예컨대 반사의 질생이를 원인으로 해서 무효가 됐다. 여기까지만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처리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무효는 뜻 그대로 읊으면 돼요. 법률행위는 성립하였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이게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뜻이에요. 무효의 뜻. 뜻 간단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무효 사유가 쭉 나오는데 뭘 나오세요 이런 거는. 앞으로 뭐 징글징글하게 볼 텐데 뭐 따로 모아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효의 종류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효의 종류. 한 3가지 정도. 첫째가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를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 좀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헷갈려요. 우리 무효 중에 2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가 첫날 봤던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다.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2매매 계약이 기억을 자꾸 더듬어 보세요. 반사회 질서 행위로 제2매매가 무효라면 제2매수인의 등기도 무효. 따라서 제2매수인이 누군가에게 팔아먹었을 때 이걸 산 사람은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라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돼요. 이렇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그걸 대항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즉 대항할 수 있는 이런 걸 뭐라 한다? 절대적 무효. 반면에 허위 표시의 가장매매 기억나시죠?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 을과 짜고 친구 을과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등기를 넘겨줬을 때 그때 그 가장매수인의 등기도 무효지만 이 가장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때 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가장매도인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장매매처럼 허위 표시처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무효를 뭐라 한다? 상대적 무효 이렇게 부릅니다. 이 2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여부를 가지고 구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많은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가 우리 민법에 2개가 있었어요. 107조 2항 107조 2항에 보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8조 2항 이것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107조 1항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때 2항에 보면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108조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 2가지가 상대적 무효입니다. 대놓고 물어봅니다. 다음 중 상대적 무효를 고르세요. 답 가장매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렇게 고를 수 있으면 돼요. 구별할 수 있지요? 있어야 돼요. 이런 게 기초 개념 및 뜻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딱 머릿속에 담아둬야 1월달, 3월달에 쭉 진도를 나갈 수가 있는. 안 담아두면 못 나가죠. 어떻게 나가? 모르는데. 그럼 1월달, 3월달 시작하신 분들은 어떡하나? 11월달 거 봐야죠. 11월달 거 봐요. 간혹 가다가 5월달에 시작하시면서 12월, 1월, 3월 걸 안 들은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고생하죠. 고생해. 그러고도 붙는 분들 또 있어요. 또 신의 자 우리가 얘기했던 일단 이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전부 무효, 일부 무효가 있어요. 개념상 전부 무효는 그냥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일부 무효는 일부가 무효겠지 뭐. 그렇죠.
자, 이때 일부 무효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각과 을이요.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매매했어요. 토지 건물을 일괄매매했습니다. 우리 민법상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 일괄매매를 하게 되면 그 매매 속에는 계약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토지 매매 계약과 건물 매매 계약. 그런데 이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요. 아직 허가를 받기 전이에요. 그럼 토지 매매는 무효가 됩니다. 근데 건물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일괄 매매 계약을 했는데 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있고 아직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토지 부분만 무효예요. 여기만. 즉 일부만 무효예요. 그렇죠? 일부만 무효예요. 아니 일부만 무효라니까. 두 개가 별개라니까 계약이. 하나의 계약 속에 두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중에 이것만 무효예요. 당연히 이런 생각하겠죠. 이것만 무효로 할까? 전체를 무효로 할까? 이런 생각하겠죠. 할 거예요. 그래서 137조에서 고민하지 마라. 우리 민법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외우면 돼요. 우리 민법의 원칙이. 조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건 저한테 따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으니까.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있다. 딱 그것만 오늘 기억하면. 예외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칙만 원칙만. 그럼 이렇게 되겠죠. 토지 건물 일괄 매매 계약을 했는데 토지가 허가구역 내에 있고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토지 부분뿐만 아니라 137조에서 건물 부분도 무효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전에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에 대해서도 대금 청구할 수 없고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원칙이에요. 예? 예? 네. 왜? 아니 예외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니 왜 원칙도 머릿속에 다 안 들어있는데 자꾸 예외를 생각을 해요. 필요한 예외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합석하지 마시라.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마시라. 제가 자꾸 그랬어요. 차근차근히. 제가 분명히 예외는 있지만 오늘은 원칙만 생각해달라 그랬습니다. 원칙만 생각. 시험 지문에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한다. 이렇게 잘 나와요. X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 아시겠죠? 여기서 끝. 원칙에서 끝. 예외 있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있어요. 원칙만. 일부 무효의 개념과 이 일부 무효를 우리 민법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여기까지만. 세 번째가 확정적 무효가 있고 불확정적 무효가 있습니다. 확정적 무효는 다 그냥 말 그대로 확정된 거죠.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 그게 확정적 무효. 반면에 이거는 현재는 무효이기는 하나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뭐가 있었죠, 이거? 뭐가 있었죠? 우리 시험 범위에 불확정적 무효가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봤어.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본인에 대해서 유동적 무효지만 본인이 초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된다 그랬어. 유동적 무효예요. 이렇게 현재는 무효지만 별도의 요건을 통해서 유효가 될 여지가 있을 때 이런 걸 불확정적 무효라 하고 그 중에 무권대리 하나를 봤어요. 또 하나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 이것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전 토지를 거래한 경우. 첫째, 이 허가를요, 우리 대법원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의 특별 효력 요건으로 봅니다. 무슨 요건? 특별 효력 요건. 두 번째로 거래 후에 허가를 받는 거예요. 거래 전 허가가 아니라
그래서 관할관청의 허가에는요, 전허가가 있고 후허가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같은 것들은 전허가고요.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것들은 거래 후허가입니다. 자, 이 두 개를 결합시켜 봅니다. 갑과 을이 허가 전에 토지를 거래했어요.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했으니까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무효입니다. 나중에 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뭘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어요. 효력요건을 갖췄으니까. 따라서 거래 후 허가 전 요 사이가 뭐가 된다? 유동적 무효가 되겠지요? 아니까? 그렇겠지요? 거래 후 허가 전 이게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될 거예요. 요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대단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판례를 크게 4개의 뼈대를 잡고 판례를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 4개의 뼈대를 잡습니다. 첫째,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요.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뼈대예요.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없고요. 매수인은 이전득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확. 계약상 채권 채무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당사자 사이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생깁니다. 이때 조심하실 것은 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할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는 당사자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저놈이 허가 절차에 협력해 주겠지. 믿겠지요? 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저 자식은 허가 절차에 협력 안 해줄 것 같아. 그럼 거래할까 그놈하고? 안 하겠죠. 저 사람은 허가 절차에 협력을 분명히 해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거래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 사이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신뢰관계, 이거를 신의성실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신의성실.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물론 우리 민법 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존재한다고 구체적인 믿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계약이든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서로 믿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본적인 믿음 관계를 신의성실 관계라고 합니다. 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발생하는 의무예요. 상대방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 주겠지 라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신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는 건 머릿속에 콱! 어쨌든 의무이기는 하나 계약상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세 번째로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경우하고요. 허가 신청서를 냈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불허가 처분이 나왔어요. 그럼 뭐로 될까요? 무효로 확정이 되겠지요.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확정이 되고요. 불허가 처분이 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 외에도 더 있어요.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가 그 허가 외에도 또 있고요.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불허가 처분 외에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을 붙이면 돼요. 오늘은 무효의 개념과 관련하여 불확정적 무효라는 게 하나 있다. 그 중에 4개가 우리 시험법인데 2개. 무권 대리는 지난주에 받고 오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거래행위 보면 된다. 이 허가는 특별 효력 요건이고 거래 후 허가이기 때문에 거래 후 허가 전 유동적 무효 상태. 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2개. 계약상 채권 채무 생기지 않고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생기고 그 다음에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와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거 허가받은 거 부가처벌을 받은 거. 딱 이렇게 뼈대를 잡아놓고 살을 붙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1월달 3월달에 살을 붙여야 되는데 붙이려고 봤더니 뼈가 없어. 그럼 어떡하나? 다시 뼈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딱. 혹시 판사하는 분들 여기 칸을 띄워놓으세요. 네? 1월달 3월달 여기 끼워놓을 거 굉장히 많아요. 네. 또 해야 되겠네 판사를. 그래서 요거 뼈대를 딱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효의 종류에서 세 가지 유형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네 번째로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 효과. 요건 우리 이미 기본적인 건 첫째 날 했었어요. 이거 가지고 했었어요. 갑이 을과 1월 10일 날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는데 이 주택이 1월 9일 날 지진으로 멸실이 됐다.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원시적 불능이라면 계약은 무효라 그랬고요. 그리고 나눴어요.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랬고요. 을이 갑에게 아직 돈을 주기 전이라면 줄 필요가 없다 그랬고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라도 준 상태다. 그럼 돌려주고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불렀죠?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불렀어요. 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네. 2주 전에 한 거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부당이득 반환 것에서 예외를 하나 했습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걸 뭐라고 불렀죠? 불법 원인 급여. 다른 걸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인데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걸 불법 원인 급여한다. 그래서 도박자금 빌려주면 못 돌받고 부처 계약 맺고 아파트나 자동차 사주면 못 돌받는다. 그랬어요. 그랬죠? 요게. 또 하나가 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예요. 반환 범위. 이 부당이득 반환, 내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때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줄 때 얼마만큼을 돌려줘야 되는가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원칙과 특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반환 범위가 요거만 우리 시험 범위야. 요거만 우리 시험 범위, 특칙만. 그리고 이 특칙이 두 개가 나와요. 우리 시험 범위에. 하나는 취소에서 나오고요. 또 하나는 해제에서 나와요.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원칙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특칙 두 개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특칙을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시험 범위는 아니나 기본적인 내용은 좀 원칙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부당이득이란 거 그냥 대표적인 예로 거스름 또는 더 거슬러 받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뭘 더 거슬러 받는다고요? 거스름 또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비가 3,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5,000원을 냅니다. 얼마 거슬러 받으면 돼요? 2,000원 거슬러 받으면 됩니다. 근데 택시기사분이 47,000원을 거슬러 줘요. 내가 5만 원짜리를 냈다고 착각하신 거야. 그럼 나는 2,0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47,000원을 거슬러 받았으니까 얼마를 부당하게 이득을 한 거야? 45,000원. 그러니까 얼마를 돌려줘야 돼?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돌려줘야 될 반환 범위가 우리 민법에 이렇게 해놨어요. 선의와 악의로 나눠놨어요. 선의는 모르는 거고 악의는
아는 거라 그랬죠. 뭘 몰라? 더 거슬러 받는다는 걸 모르고 받아. 주는 대로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집에 가서 봤더니 우와! 이게 선의. 더 주네? 슬쩍. 이게 악의. 달라요.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우리 민법이. 선의는요.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거스름돈 거슬러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절대로 확인 안 합니다. 민법을 공부한 이후로는 절대로 30년도 넘었어요. 거스름돈 확인 안 하게. 한 30년 정도 됐을까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확인 안 해요. 저는. 다만 아직까지 모자라면 할 수 없지. 그런 걸 복불복이라 그런 거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사람이 배팅을 하면 손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더 받거나 덜 받은 적이 없어. 어쨌든 모르고 받으면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되고요. 알고 받으면 받은 거, 더 받은 거 이익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이자를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을 하더라고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원칙이에요. 예. 근데 이건 머릿속에 지워도 됩니다. 아,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게 돼 있구나.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기본적인 걸 넣어놨다가 요 특칙을 나중에 봐야 돼. 특칙. 우리 조문이 이 원칙을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덜렁 특칙을 넣어놓은 조문들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 무효의 효과. 무효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기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한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이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추가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자. 첫째, 반사회 질서행위는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따로 있다. 또 하나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관련된 특칙을 나중에 봐야 되는데 이 특칙 보기 전에 먼저 원칙을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두자. 됐죠? 뭐 요 정도. 여기 무효의 효과에. 그런 내용들이 159페이지의 무효의 효과에 나와 있습니다. 뭐 요 정도. 요 정도.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순환에서 알아두셔야 될 무효의 내용 전부입니다. 이것만이라도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취소. 취소도 뜻. 그대로 다시 법률 행위는 성립하였으나 그 법률행위가 뭘 못 갖췄어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 그 법률행위는 무효여야 되지만 우리 민법은 예외적으로 일단은 유효로 하되 어느 일방의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것을 뭐라 한다? 취소라 한다. 요 일방적 의사표시를 취소라 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성립은 하였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여야 되는데 무효 이게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차구나 사기강박처럼 일단은 유효하되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이런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취소하기 전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예요. 근데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요 유효는 현재는 유효지만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 유효. 무슨 유효라고 할까요? 불확정적 유효라고 하겠죠. 에? 뭐라 한다고요? 불확정적 유효. 유동적 유효. 2년 전, 3년 전에 연장으로 다음 행위의 효력이 불확정적인 것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뭘 고르라는 거예요? 네? 불확정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유효. 이거 고르라는 거예요. 그냥 불확정적인 고르세요. 불확정적인 거,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놨으니까 불확정인 게 두 개잖아. 불확정적 무효하고 불확정적 유효하고. 지문에서 그거 골라내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불확정적인 게 둘로 갈라져요. 불확정적 무효와 불확정적 유효. 예? 아니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자, 뭐 잘못했나 제가? 유효라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가 돼.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 유효야. 그러니까 불확정적 유효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취소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런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불러요. 현재는 유효하지만 무효가 될 여지가 있는 행위를 불확정적 유효, 유동적 유효라고도 하고요. 지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도 나옵니다. 네? 취소의 뜻. 두 번째로 취소 사유가 있는데요. 무효 사유는 몰라도 되지만 취소 사유는 외워야 돼요. 이유는 딱 정해져 있어요. 취소 사유는요. 우리 민법상 첫째가 행위 당시 존재해야 돼요. 언제 존재해야 된다고요? 행위 당시. 두 번째로 법에서 정한 거여야 돼요. 이게 취소 사유예요. 간혹 가다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무하시는 분들 중에도 각과 글이 1월 10일 날 계약을 합니다. 잔금은 1월 30일 날 치르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잔금을 치르질 않아요. 1월 30일 날. 갑은 돈 달라고 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돈을 안 줘요. 그럼 갑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취소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 1월 30일 날 잔금을 치러야 될 을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 당시 사유가 아니라 계약 이후 사유예요. 이런 계약 이후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은 취소가 아니라 해제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취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해제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 계약 따위의 취소 사유는요. 반드시 행위 당시에 그 사유가 존재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법에서 정해놓은 거여야 돼요.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어요. 각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달아요. 야, 요러한 사정이 생기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 당사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 법적으로. 취소 사유는 딱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만 취소 사유예요. 만약에 당사자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이건 취소가 아니에요. 해제 사유를 정한 거지. 이 표현을 잘못 쓰는 거예요. 당사자 약정을 통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 사유는 법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정해놨는가? 머릿속에 외워야 되죠. 행위 당시 제한 능력자이거나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 강박을 당했거나 딱 이것만 취소 사유입니다. 외웁니다. 제척사강 이렇게. 네? 외워요. 제척사강. 취소 사유. 취소 사유. 행위 당시 미성년자인데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착오가 있고 중요 부분이며 중대한 것이 없고 사기랑 강박을 당했는데 위법하고 뭐 이런 경우. 이런 게 뭐다? 취소 사유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법원은요. 각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한 놈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고 한 놈은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착오도 없고 강박도 없었어요. 우리 대법원 취소 자체가 아예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취소하려면 행위 당시 법에서 정해진 제착사강 이게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워야 되죠. 외워야 돼요.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저한테 올해는 왜 이렇게 11월 달부터 빡세냐고 막 외우라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올해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내년에 올해보다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빡세게 해야 돼요.
빡세게 설렁설렁 올해 문제 생각하고 올해처럼 쉽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설렁설렁 했다가 내년에 큰 거다 지금 잘못. 빡세게. 취소 권자 뭐 그렇다 해서 아주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년 수준으로 나와요. 올해는 조금 평년보다 쉬웠고. 자, 세 번째가 취소권자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였는데요. 갑이 예컨대 착오가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계약은 갑이 취소해야죠. 지나가던 병이 취소. 이상하죠? 개가 취소. 소가 취소. 안 되겠죠? 아무나 취소를 못해요. 개나 소나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민법은 취소권자도 딱 규정을 해놨어요. 140조에서 취소권자를 딱 정해놨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요런 사람에 한한다라고 해놨어요. 첫째, 제한능력자. 취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취소할 수 있어요. and 이 사람들의 대리인, 이 사람들의 승계인. 딱 이렇게만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착사강 대승 이렇게 외우면 돼요. 큰 스님이 한 번 외우시면 돼요. 큰 스님. 법명이 제착사강이야. 법명 멋있죠? 제착사강. 그렇죠. 대리인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법정대리, 임의대리. 승계는 첫날 했어요. 승계 중에서 특히 이전적 승계. 포괄 승계가 있었고 특정 승계가 있었어요. 그럼 이 승계는 뭘 말할까요? 포괄 승계인 또는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은 누굴 말해요? 상속인. 특정 승계인은 매수인.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딱 이 사람들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제 몇 가지 새끼를 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오늘은 일단 취소 사유 제착사강과 취소권자 제착사강 대승. 대는 대리인, 승은 승계인.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네 번째로 누구한테 취소를 하는가? 상대방의 문제도 생겨요. 갑이 을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갑에게 착오가 생겼어요.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것이 없어요. 그럼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자, 갑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취소한다고 말을 해야 돼? 당연히 을한테 해야 돼.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니까 을한테 해야 돼. 이걸 직접 상대방이라 합니다. 을한테 하려고 갔어. 근데 을이 사진 속에 들어있어. 검은 테두리가 쳐져 있고 향이 올라오고 있어. 그럼 을한테 못하죠?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상속인. 상속인을 뭐라 그래요? 포괄승계. 이게 상속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을 붙이면 상속인 이렇게 되죠. 대표적인 포괄승계인이 상속인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이걸 취소의 상대방이라 하는데 이것도 아무한테 못하는 거예요. 왜?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을한테 해야 돼요. 다만 을이 사망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을의 포괄승계인에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취소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을이 살아있어. 근데 을이 이렇게 말해. 어쩌냐? 병한테 팔았는데. 이때 갑이 병을 찾아가서 나 을과의 계약을 취소한다 라고 병한테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병은 갑의 계약 상대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기본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일단 취소 안에서 취소의 뜻은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취소 사유와 취소 권자와 취소의 상대방 여기까지는 머릿속에 딱 뼈대를 잡아두셔야 돼요. 됐죠? 다섯 번째, 취소의 효과. 언제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유효였던 행위가 언제부터 모여? 처음부터 모여. 자, 이때 첫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아까 무효도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듯이 취소도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가 있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취소와 대항을 할 수 없는 취소로 나눠지게 돼요. 대항할 수 있는 걸 절대적 취소를 할 것이고요. 대항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취소를 할 겁니다. 아까 취소 사유 제착사강 중에서 제한 능력을 이루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고요. 반면에 차고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중에 이건 이미 했었죠, 우리? 착오를 이로 취소하거나 사기 강박을 이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했었어요. 상대적 취소를 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무효니까 아직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부당이득 관해서는 취소니까 반사회 질서행위인 불법원 임금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반환 범위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됐다 그랬죠? 이때 특칙이 하나 나옵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한 취소의 경우, 뭘 이유한 취소? 제한 능력을 이유한 취소의 경우에는 이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현존 이익만 반환. 이 특칙이에요. 이게 우리 시험범위에 있어요. 원래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것은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른데 다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자만은 선악불만하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고등학교 자녀에게 인터넷 강의를 들으라고 노트북을 100만 원짜리를 사줬어요. 오늘날 봤더니 노트북이 없어요. 물어봤어. 대답을 안 해. 저 패스. 자수를 했어. 유흥비에 쓰려고 50만 원에 팔았대요. 부모 동기 받지 않고 매매를 했죠. 부모는 가서 취소를 하면 돼요. 일방적으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일방적이라 그랬어요. 무효가 돼요. 이미 건네준 상태야. 돌려 받으면 돼요, 노트북을. 그리고 받은 50만 원 돌려줘야 되는데 아들놈이 유흥비로 다 써버렸네? 그럼 한 푼도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노트북은 돌려받고 돈은 한 푼도 안 돌려줘도 됩니다. 그래서 뭘 팔아먹었다 그러면요, 바로 취소하지 말고 받은 돈을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푼도 안 남았을 때 취소를 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흥비로 써야 돼요. 뭘로 써야 된다고요? 물론 이렇게 유흥비로 쓰려고 팔아먹은 놈이 이걸 학원비로 책을 살 때 쓰진 않았겠지. PC방이나 노래방 가서 노느라고 썼을 거예요. 어쨌든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에 제한 능력자만은 선악을 묻지 않고 뭐만 돌려주면 된다? 현존이. 요게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라고 우리 시험범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효와 취소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순환에 머릿속에 넣어둘 내용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네. 그리고 한 장 상령경 162페이지. 민법 총칙 마지막 덩어리 부관. 자, 민법 총칙이 10문제가 나오고 5덩어리가 있다 그랬고 그중에 4덩어리를 본 거예요. 목적의 확정 가능적법 타당성,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개, 대리 4덩어리, 무효 취소까지 여기까지 4덩어리. 이제 한 덩어리 남은 거예요. 법률행위 부관. 이 법률행위의 부관은요 10년간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해 정도 안 나오는 해가 있어요.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올해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씩은 꼭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무지하게 어려워하세요.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려워. 대리보다도 더 어려워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부관. 왜 어려워하실까요? 뜻을 이해하기를 안 해요. 뜻을. 종류를 생각을 안 해요.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인데 이 두 개를 시험 보러 가는 그날까지 이해하지도 외우지도 않아요. 돌아버리기 산시간. 그리고 어렵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일단 부관의 뜻과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는 머릿속에 박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법률행위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에 부과된 약관의 줄임말인데요. 그냥 특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특약. 특약인데 조금 독특한 놈들입니다. 이런 경우 답이 을에게 자동차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증여계약입니다. 자동차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건 증여계약입니다. 그런데 단서를 달았어요. 2018년 29회 시험에 합격해라. 그럼 사주겠다. 그러면 각과 을 사이에는 자동차 증여계약이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 체결은 되었으나 아직 효력이 생기질 않아요. 효력이란 건 을의 권리를 말하는데 을의 권리가 뭐예요? 차 내놔. 이게 권리야. 그 권리가 언제 생겨요? 시험에 붙어야 생겨요. 그러니까 2018년 29회 시험에 합격을 해야 이 증여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집에서 학원까지 30분 이상 걸려요. 대중교통 타면 1시간도 더 걸려. 안 되겠다. 일단 자동차를 사줄 테니 타고 다녀라, 학원을. 약속을 하고 사줬어요. 사줬다는 건 이미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다만 2018년 29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반납해. 이분은 공부 열심히 안 하겠죠. 차라리 떨어지고 차 안 돌려준단 말이죠. 29회 시험에 합격하면 이게 이제 별로 안 좋은 차야. 그러니까 네가 돈 벌어서 사라. 차는 내놓고. 뭐 이렇게 만약에 약속을 한 경우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사줬으니까 증여계약은 효력은 발생했는데 시험에 붙으면 되돌려줘야 되죠. 되돌려준다는 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약속을 한 경우에는 28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효력이 소멸해요. 갑이을한테 일단 네가 성년이 되면 만 19세가 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증여계약은 성립했지만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았어요. 성년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성년이 돼서 차를 사줬어요. 사주면서 자동차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19세부터 너 한 5년 정도면은 돈 벌어서 차 살 수 있으니까 25세가 되면 반납해. 이렇게 네 돈으로 차를 사고 타고 다니던 자동차는 반납해. 반납이란 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거예요. 25세가 되면 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때 이 시험 합격과 같은 거 성년이 된다거나 25세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시험에 합격했냐 안 했냐 25세가 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고 당사자가 부과를 했어요. 법이 요구하질 않아요. 법에서는 성년자가 되면 차를 사주라 이런 거 없어요. 당사자가 갖다 붙인 거야. 법이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부과했어요. 세 번째가 현재 사실도 과거 사실도 아닌 장래 발생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었던 29회 시험 합격이라든가 성년자가 된다라든가 25세가 된다라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개념 요소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한다. 두 번째, 당사자가 부과했다. 세 번째, 장래 발생 사실이다.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한다? 부관 이렇게 불러요. 이게 부관이에요. 당사자가 계약을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부과한 장래 발생 사실. 이게 법률행위의 부관의 뜻이에요. 계약하면서 특약을 다는 거예요. 이럴 때 효력이 있다. 이럴 때 효력이 소멸한다라고 특약을 달아놓은 건데 그 특약에 의해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이 좌지우지됩니다. 이런 특약을 뭐라 한다? 부관이라고 합니다. 첫째, 성립과는 아무 관계 없죠. 법률행위가 성립하느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한 상태예요. 성립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효력 발생 소멸과 관계가 있어요. 지문에 부관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X.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겁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도 부관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당사자가 부과한 것만 부관입니다. 현재 사실이야 과거 사실도 부관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장래 사실입니다. 장래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도 부관이 될 수 있다. 아닙니다. 장래 발생 사실이에요. 개념 요소 세 가지가 머릿속에 거의 각인이 되다시피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없다면 부관 자체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부관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처음부터 아예 쐐기를 박으세요. 부관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종류를 봅니다. 위에 거하고 아래 거 구별이 됩니다. 위에 거는요.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요. 이걸 조건이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는가 확실해요? 아니죠. 이정환이 말을 믿으면 가능성이 높아질 뿐 100% 확실하다고 장담은 못해요. 저도. 운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100% 합격할 것 같은 분도 운빨 때문에 떨어지는 분도 있단 말이지. 그날따라 말이지.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고 말이지. 있어요. 운빨이라는 게. 삼재 끼어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들산재나 날산재면 괜찮은데 가운데 사는 게 이런. 들이나 날은 조금 괜찮은데 가운데 딱 삼재 가운데 이래. 사주를 좀 보세요. 본인이 삼재인지 아닌지. 그런 거 믿으면 안 되지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붙지 뭐. 운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어쨌든 불확실해요. 이거는. 이런 걸 뭐라 한다? 조건. 반면에 성년이 된다. 25세가 된다. 이건 확실하죠. 이런 걸 기한. 그러면 조건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라고 하고요. 기한이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라고 합니다. 조건이 발생하는 걸 조건 성취. 기한이 발생하는 걸 기한 도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건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성취 또는 불성취가 있을 수 있죠. 성취되는 경우도 있고 시험 합격. 불성취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반면에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은 도래만 있지 불도래라는 게 없어요. 네? 조건은 성취 불성취가 있지만 기한은 도래만 있을 뿐. 기한 불도래. 나는 25세가 도래하지 않아 절대로.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조건이 발생하는 건 조건 성취, 기한이 발생하는 건 기한 도래랍니다. 그리고 각각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해제조건. 기한이 도래했을 때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지기한 그러면 되죠. 네? 근데 정지기한이라고 안 부르고 시기 이렇게 불러요. 정지기한이라고도 가끔은 해요. 가끔은. 근데 시기라는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소멸해요.
해제기한 또는 종기. 최소한 요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요. 최소한. 부관을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입문과정에서 딱 여기까지만. 부관의 뜻, 개념서 3개, 법률행위 성립과는 무관하게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한다. 당사자가 보호한다. 법이 요구하는 것들은 부관이 아니다. 장래 발생 사실을 말한다. 과거 사실, 현재 사실, 장래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 이런 것들은 부관이 될 수가 없다. 개념 요소 3개. 그리고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인 조건과 확실한 기한으로 나오고 각각 그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정조건과 소멸하는 해제조건,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와 소멸하는 종기, 이렇게 딱 의하고 종류까지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야 됩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민법 총칙 5덩어리를 다 살펴본 거예요. 나머지는 쳐다보지 마시고요. 봤다가 머리 지진 나는 건 뭐 어쩌세요. 민법 총칙 다 했습니다. 이제 물권법 들어가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